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오늘은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관련된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536페이지 첫 번째 핵심 기출문제로 제가 정리해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자, 우리가 신뢰도 개수 내지 신뢰도의 종류 보면은 검사, 재검사 또는 동형 검사, 반분 신뢰도, 안면 타당도군요. 타당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에 있어서 최첨사 신뢰도 이런 이제 네 가지 종류 크게 나누어서 이제 신뢰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건데 이 개수에 있어서 상관 관계가 몇 점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병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니까 같은 검사지를 또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 두 번의 검사 결과가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상관관계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관관계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수가 0일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로 점점 가까워져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서로 완전히 일치에 가까워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뭐죠? 각각의 점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에 점점점 가까워졌다. 뭐가요? 상관관계 개수가 점점점 1에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로 성숙 검사 도구. 그러니까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검사지네요. 이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진로 성숙도 검사, 뮤추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능력 척도 내지 상담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도 척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봅시다. 그러면 일단 태도 척도에는 선발 척도와 상담 척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진로 선택 과정에서 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인 반응 경향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또 능력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4개의 영역만을 측정한다. 이게 5개 영역으로 측정하는데 이게 문제 해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가, 나, 라가 되겠고,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에 03번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에서 비현실성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해서, 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비현실형이라고 하는 유형을 설명한 학자는 바로 크라이티스죠. 이런 문제 딱 보면 이게 크라이티스 이론인가 윌리엄슨인가 보딘인가 슈프인가 팍 떠올라야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은 바로 크라이티스의 7가지 유형 중에서도 3가지 크게 나눴을 때 비현실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거니까 보도록 합시다.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직업이 여러 가지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다재다능에 속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정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실성의 문제는 아니죠. 나와 다와 라는 바로 뭐냐면은 비현실형이라든가 또는 불충족형 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적성 수준에는 맞지만은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강압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다와 라가 현실성에 해당되는 비현실형과 불충족형 그리고 강압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가는 바로 다재다능형에 속하는, 다시 말해서 결정성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가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거에 대해서? 크라이티스의 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한스 셀리에가 주창한 GAS, General Adaptation Syndrome,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본문 소개할 때 이렇게 저항 단계,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답은 라, 마지막에 나오는 삐뽀삐뽀 하는 알람,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번아웃 이렇게 해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뭐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05번 문제입니다. 경력개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6개월 이내에 뭐 딱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거는 경력 워크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뭐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에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미래를 모습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제출하게 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러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뭐라 그러느냐? 경력 워크숍.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6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요. 편차 지능 지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 IQ라고 하는 거 있죠. 인텔리전트 퀘이션트라고 하는 것이 편차 지능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율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은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비율 지능 지수는 일반적으로 정신 연령을 신체 연령으로 나눈 그러한 일반적인 IQ인데 비율 편차 지능 지수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를 15 또는 16을 사용해서 비율 지능 지수에다가 편차를 곱한 그러한 지수를 우리는 편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와 다, 라가 맞는 얘기인데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러한 그 편차는 지능 지수의 분포 형태와 관련해서 15를 줄 것이냐 16을 줄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집단용 지능검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는 개인용 검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웩슬러라는 분이 자기 검사지가 비록 객관식 인벤토리 형식이긴 하지만 집단 형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개인 형식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인 검사로 사용하라 했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단용 직업 검사 지능 검사에서 우리가 비율 지능 지수보다는 편차 지능 지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번에 보기 나는 정신 연령을 신체 연령으로 나눈 비율을 이것이 바로 비네가 개발했던 그러한 IQ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편차 지능 지수가 아니라 뭐예요? 비율 지능 지수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해설에다가는 좀 자세하게 막 설명해 놨는데 참조를 해 주시고요. 07번입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교육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분석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뭘 해야 되겠죠? 대입헌법을 해야 되겠죠. 커리큘럼 개발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는 또는 참여하게 되는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니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구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떠한 훈련이 적합한지 또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훈련이 직무에 수행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에 나오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되겠죠. 이건 뭐 우리가 좀 상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08번 문제입니다.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 선택이 되었고 예를 들면 취업이 된 겁니다. 취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에 대한 지도 상담인데요. 가볼까요?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연히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 볼까요? 직업 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는다.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필요하죠. 이제 취업을 했지만 또 직업 적응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 내가 이거 뭐 몇 년 정도 하다가 내가 필요에 의하면 어떤 쪽으로 직업 전환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이 끝난 후, 은퇴 후에는 또 어떤 내 생애 설계, 라이프 플랜을 짤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기 나와 볼까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이거는 직업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직업 선택의 문제죠. 이미 그 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단계에서 우선시 돼야 될 활동이라면 나머지 다라는 직업 적응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좀 구분되죠. 이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9번 문제입니다.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볼까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지는 1차 함수 관계이다. 자, 1차 함수 관계란 말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럼 뭐 이렇게 쭉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역류 몽식의 2차 함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해설해 보면 제가 그 예르케센 도트슨이 말한 역류 가설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죠. 그죠? 이렇게 절편이 2개 있는 2차 함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9분의 나를 볼까요?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진다. 어느 수준까지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면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랬죠? 유스트레스가 작용이 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 다 볼까요?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류형의 관계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은 관계가 없다. 이건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올라가다가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치, 역류 모형의 모델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윌리엄슨이 분류한 임상적 직업 상담의 상담 단계인데,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심리학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상담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심리학에서도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과 관련된 특성 요인 이론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우리 많이 풀어봤죠? 분종진 처상추라고 해서 처방 또는 예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가가 정답인데요. 예후라고 하기도 하고 처방이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후와 처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처방인데 왜 예후지 하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외워두시고요. 541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채점자가 자유반응형 검사를 채점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제해야 할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점자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객관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러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후광 효과입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했을 때 그 이미지가 남아서 그 선입관이 남아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뒷 배경이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의 오류입니다. 뭐 정적으로 좋게 봐주려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쁘게 보려고 한다든가, 주로 이제 뭐 좋게 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용의 오류가 어떤 채점에 있어서 신뢰도를 망치기도 합니다. 배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라에 보면 중앙 집중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균치 위주로 싹 모아서 이쪽에도 요거 안 먹고 저쪽에도 요거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신뢰도를 아주 나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와 라 이게 있고요. 혼착석 오류라는 단어는 뭐 이건 주로 타당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혼합이 되어서 혼성이 되어서 문항이 막 섞여 있어서 이런 것들이죠. 뭐 구성 타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는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신뢰도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다와 라가 가, 나, 라가 관계가 있어서 배제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직무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직무 분석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가. 해당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작업 조건이 어떠한지를 기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다. 이건 군더더기 없이 맞는 얘기네요. 나와볼까요? 조직 내 직무들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알아보고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직무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 볼까요? 개인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알아내어 인사관리와 개인 발전 및 연구에 활용한다. 이것은 뭐예요? 직무 수행 평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 볼까요? 직무 수행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직무들의 준거를 개발하고 선발 결정을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검사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특성 검사 이런 걸 개발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태도들이죠. 그래서 문제 12번은 가의 내용이 직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직무 분석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얻는 출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직무 그 담당자, 현직자죠. 그 다음에 그 현직자의 상사,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해왔던 선 경험자인 직무 분석가 될 겁니다. 근데 과거의 직무 수행자는 과거의 어떤 상황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출처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좀 거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진로 발달에서의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맥락주의. 우리가 최신 직업 선택 이론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락주의인데요. 맥락주의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틀린 게 남이다. 왜 틀렸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나 볼까요? 맥락주의에서는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어느 쪽이 더 강조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개인과 환경 양쪽 다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영향만 더 강조한다는 게 아니죠. 개인과 환경 상호 역할적인 관계를 영향의 어떤 요소로 보기 때문에 나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가와 다라 이것은 바로 맥락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가와 다가 라 이 세 가지를 맥락주의의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맥락주의는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주물딱주물딱해서 하나의 구성을 해서 내놓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그죠? 전혀 직업 선택에서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과정 안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맥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의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이면서 그러나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중인 인성 이론에 관련된 리아색 육각형 모형의 명칭이라든가 또는 그 성격의 특징이라든가 그와 적합한 직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늘 나오는데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런 말입니다. RIE 코드를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을 때 RIE는 좀 붙어 있네요. 그죠?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높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육각형 모형 중에서 이런 육각형 모형에서 리아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보면 RIE니까 이거 R과 I 두 개 앞에 보면 요거는 이제 가까이 인접해 있죠. 그죠? 인접한 것은 인접한끼리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거는 RS입니다. R과 S예요.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일관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가 맞는 얘기고요. 자, 나는 뭐 관습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C가 되는데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리얼리티, 현실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 실제형, 리얼리티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공인회계사, 사스, 격리사가 이것은 C, 관습형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탐구형, 인베스티게이티브 타입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수능적이다. 이것은 아트, 예술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각각 다 적절하지 못한데 가가 일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해서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누구죠? 로우의 욕구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부모하고 어떤 과보호적이냐, 가수용적이냐, 가보호적이냐, 또 뭐 거부적이냐, 방임형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아이가 친인간적인 직업으로 갈 것이냐, 비인간적 직업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설명한 학자 로우와 욕구 이론. 17번입니다. 회사에서 인사 선발 및 배치와 관련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는 심리검사의 용도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뽑아서 저 사람을 뽑아서 누가 더 업무 성과나 인사고과가 높이 나올까?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예언 타당도가 높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뽑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더 낫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을 뽑는 이러한 기능이니까 심리검사의 용도 중에서도 예측에 관련된 그런 거죠. 성공 가능성을 찾는 거니까, 높은 성공 가능성을 찾는 거니까 예측의 기능 또는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다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볼까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태스크, 어프로치 스킬이라고 하는 4가지를 제시했다. 맞는 얘기고요. 강화 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다 보면 진로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자기 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사회학습 이론의 기저에 흐르는 그러한 바탕이 됩니다. 근데 볼까요?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은 진로 결정 이론입니다. 그 진로 결정 이론에 있어서 의사 결정하고 관련된 개인의 행동하고 무관하게 한다? 이건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18번에 뭐 예를 들면 가와 나, 다 자체가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라는 우리가 직업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8번의 라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지능지수에 관한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지능지수에 관한 건데 정답은 여러분 Z점수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건데요. Z점수의 일정 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것. 이것이 바로 지능지수. 그러니까 보기에 가가 가장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외워두십시오. 왜 그러냐 따지지 마시고 지능지수 IQ와 관련된 Z점수에 IQ라고 하는 것은 Z점수의 일정 수의 편차를 곱하고 그러니까 편차 지능지수를 얘기합니다. 그 평균을 100으로 정하여 더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해설해 보면 편차 IQ는 Z점수 곱하기 편차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공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조직에 남은 사람들은 일단은 사람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자기도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업무가 가정되어도 참고 감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조직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자기도 떠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조직에 대한 일단 그런 신뢰감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에 보면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진다. 거꾸로죠. 낮은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다 볼까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한다. 거부할 수 못하죠. 거부하면 자기도 잘리는데요.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욱 많이 한다. 뭐 이건 전혀 아닙니다. 불안해서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나아볼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하여 종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일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현재 고용시장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20문제 다 풀었네요.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1차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착실히 준비하시면 뭐, 고득점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고득점 얻게 되면 또 2차를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훨씬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충분한 학습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